작년 한 해 특히 4분기 때 15만 불을 향해서 가다가 12만 불에서 꼬꾸라진 이 이유가 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어도 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2026년도 들어서면서 조금씩 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들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결국은 시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더 많이 풀리냐, 통화량이 늘어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인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트세이빙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그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계속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나쁘지 않다. 2026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3개월 정도가 2025년 12월 요 3분기 정도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강하게 있었던 시기였고, 저는 그 시기가 좀 건강한 조정이었다. 물론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보면 좀 아픈 지점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건강한 조정을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약간 바닥을 한 9만 불 중반대에서 단단하게 다지는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흐름들은 특히 ETF 자금들 유입도 좀 본격적으로 새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따 다음 뭐 질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쁘진 않고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2026년도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감기에서 고점이 다다르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로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12만 불이 넘어서면서 과열이 되게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한 조정 시기를 겪으면서 이 과열이 많이 식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뭐 지표로 좀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의 가격이 그 해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들을 말하잖아요. 그게 한 작년 10월 달에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엊그제 기준으로 한 0% 미만 역 프리미엄, 오히려 한국 가격이 더 싼 이런 환경까지도 갔거든요. 한국은 기관들보다 또 대부분이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잘 반영되는 하나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시장이 많이 과열이 식고 있는 부분, 근데 과열이 또 식는 단계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건강한 조정과 약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쳐가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 등 여러 호재성 이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그 약간 자신감의 붕괴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 자신감이 결국은 다른 표현을 하면 신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가려면 이 좀 자신감이 시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싸움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야 제 능력보다 더 크게, 투자를 할 때도 또 자신감이 이게 기본적으로 좀 있어줘야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그런 거 있는데요. 그게 사실 지난 4분기 때 좀 무너진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동성은 되게 좋았잖아요. 이 비트코인 시장, 이 크립토 시장 내의 문제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신뢰가 조금 붕괴됐고, 그래서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지난 4분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봐보면, 첫 번째가 작년에 고대 고래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뭐 7년, 한 10년 정도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고대 고래들의 물량들이 작년 한 해에 그 매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시장에 물량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우리는 보통 손바뀜이라고 좀 표현을 해서 건강한 하나의 지표로 보긴 했거든요. 그 고대 고래 어떤 개인들의 자금이 그 매도가 되면서 기관들의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지난 4분기에 좀 이어졌었던 하나의 기본 환경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지난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락을 하니까 이 포지션이 또 무너지고, 그 포지션이 무너진 것 때문에 또 하락이 이루어지고 연쇄 청산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크립토 시장이
이 레버리지, 특히 파생상품시장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고질적인, 약간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면 무너지는. 근데 그게 약간 신뢰를 많이 깎아먹는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이 크립토 시장 내의 문제이긴 했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컸었는데 우리 반감기 시기에서 특히 작년 이제 4분기 시점이 그러니까 고점을 갈 수 있는 반감기 4년 사이클에서 거의 고점에 가는 시기가 작년 4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 가격을 도달하지 않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더 컸던 거죠. 그런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소들이 좀 묶이면서 다른 자산들하고는 달리 뭐 한국 시장도 되게 많이 올랐고 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특히 4분기 때 15만 불을 향해서 가다가 12만 불에서 꼬꾸라진 이 이유가 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그걸 저는 이제 자신감의 어떤 상실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의 어떤 시그널들 좋은 소식이 있어도 가격이 잘 반영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2026년도 좀 들어서면서 조금씩 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회복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게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자신감의 회복을 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봤었거든요. 하나가 결국은 새로운 좀 서사가 좀 나와야 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서사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디지털 금, 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이게 있는데 또 반감기 사이클도 좀 하나의 서사였고요. 그거가 좀 이제 좀 캐캐묵은 적어도 지금은 똑같은 이게 나와도 그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좀 새로운 서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아서 헤이즈가 하나의 아티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AI 생태계에서 기축통화가 될 거다. 이런 새로운 서사. 물론 이걸 이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왜냐면은 AI는 결국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기계끼리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럴 때 특별히 이제 중립적인 이제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이제 새로운 서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또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또 공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이 결국은 좀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관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야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시장도 조금 바뀌는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뭐 10월 10일 날 가격이 대청산이 일어날 때 미리 움직였던 고래들 또 인사이더 우리가 고래들이라 하죠. 또 그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관된 어떤 하나의 집단들 이런 시장의 음모론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 공정성을 좀 회복하는 뭔가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올해 새해부터 바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미국에서 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 뭐 클리어리티 법안이나 이런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면 이제 자신감을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1, 2번이 안 되더라도 이것만 되더라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데 강력한 가격 반등이 좀 일어나면 사실 1, 2번이 안 되더라도 시장 분위기 빨리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1, 2번이 돼야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반등을 됨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이제 내러티브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긴 하니까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아직 새로운 서사가 막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공정성을 좀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규제, 명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다행히 새해 들어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 이면에는 또 기관 자금 유입, 이제 ETF 유입들이 많이 유출이 많았었거든요. 작년 말에. 근데 유입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3개월 만에 거의 최고 수준 유입되고 막 그랬어요. 이번 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시그널들을 가르치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가 궁금한데요. 올해 비트코인 시장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이슈로 가장 많이 또 얘기하시는 이슈들이 정치 이벤트였어요. 시장에서. 뭐 중간선거 얘기를 많이 하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그 돈을 풀고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정치 이벤트 왜냐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럼 중간선거 있었던 해를 한번 돌아보면 그럼 그때는 항상 좋았냐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2014년 같은 경우는 마운트 콕스 해킹 사건이 있었죠. 꽤 폭락을 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긴축을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었죠. 또 폭락을 했죠, 그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선거에 있는 그 즈음에 FTX가 파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라고 하는 이벤트가 어떤 시장에 이거를 딱 근거를 해주는 건 사실 아니다. 노이즈일 수 있다. 그냥 동전 던지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믿고 있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뒤에 이제 현상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들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결국은 시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더 많이 풀리냐, 통화량이 늘어나냐.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장 희소한 자산이면서 또 가장 위험 자산, 어떤 테크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연준이 잘 안 움직여주니까 이제 미 정부 주도로, 재정 주도로 통화량이 시장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인 세계 질서의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요즘 그냥 뉴스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세계 질서가 뭔가 엄청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이런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넘어갔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어떤 중립성을 가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덜 되는 자산인 거죠.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가 금이잖아요. 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과 비트코인은 약간 시차를 두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에 몰렸던 수요가 비슷한 내러티브를 가진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오는 수요 올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좀 포인트들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격 전망이 그래도 누구도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로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전망했던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이 그 가격대로 가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지난 4분기 때. 우리가 가격을 할 때 비트코인에서는 뭐 파워로우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물리학 법칙을 좀 활용한 가격 모델링이 하나가 있고요. 이 파워로우에서 이제 작년이 한 11만에서 15만 불 정도였고, 올해가 또 한 15만, 20만 불 정도 가리키긴 하는데요. 제가 그 파워로우 모델의 숫자를 조금 보정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이제 가격 저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이 한 11만 불 정도였고, 연말이. 올해가 한 16만 불 정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아마 15만 불에서 상단을 열어두면 잘 가면 20만 불까지가 갈 수 있는 좀 레벨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 가격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투자해도 되나 이런 관점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지금 하방 있잖아요. 하방이 한 7만 불이 굉장히 강력한 하방이고요.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4분기 때 큰 이제 하락들이 있을 때 한 8만 불 중반대가 되게 강한 또 지지선으로 받쳐지거든요. 그래서 한 8만 불 중반대가 이 빠지더라도 이게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것과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한 10%, 20% 정도가 있고, 그럼 상방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20만 불까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꼭 가리란 보장은 없지만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그러면 우리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투자를 해볼 만하죠. 확률적으로. 약간 비대칭적인 구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은 투자를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에도 좀 부담이 덜한 시기이다. 그리고 과열도 많이 식었다. 과열 식은 지표 중에 아까 김프도 얘기 드렸지만,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크립토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에서 많이 조금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 때 이 자산을 잘 모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특히 작년부터 해서 있었던 게 오래된 그 고래 물량들의 매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이게 보면 매도 압력을 계속 준 거예요. 그게 기관들이 잘 손바뀜이 되었었거든요. 그게 끝나면, 그러니까 손바뀜이 보통 끝나면 가격이 엄청 튀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자산이건. 이게 올해까지 좀 이어질지, 그러니까 그건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엔 연중 내내 뭐 비트코인 7년, 8년, 9년, 10년 오래된 물량들이 이동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렸는데, 그게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 만약에 그게 올해 잘 이어지지 않고 이제 뜸하다면 아마 수요는 조금 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적이 될 것이고요. 손바뀜이 끝났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관측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 또 하나는 악재가 나온다면 아마 양자 컴퓨터 이슈는 늘 나왔지만
올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술 개발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늘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에 이 암호키 뭐 깨지는 거 아니야? 뭐 뚫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단기적인 조종들을 주는 물론 이 반대편에서는 그런 이슈가 올해 강해지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와 같은 우리의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논의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뭐 좋은 소식으로는 가능성이 또 반반 정도일 것 같은데 미국이 작년에 기대했지만 잘 안 됐던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축을 하는 매입을 해서 그런 어떤 소식이나 방향들이 나오면 시장이 또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방금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지 잘 이용했다 생각하실까요? 늘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투자해도 되냐라는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늘 궁금한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딱 사는 것도 아니시겠죠? 참고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늘 비슷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크립토에서도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6개월 뒤를 보고 투자하냐. 6개월에서 1년 뒤, 6개월에서 1년 뒤에 내가 뭔가 찾아야 될 돈,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익을 낼 돈을 가지고 하냐, 3년에서 5년 뒤를 바라보고 하냐, 10년 뒤를 바라보고 하냐,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투자하는 타이밍과 그 시기가 적절한지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긴 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던 상태였고 고점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이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사실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돈은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작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30% 조정받았잖아요. 고점에서. 6개월에서 1년 뒤도 나쁘다, 나쁘진 않다. 3년에서 5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 너무 좋다 지금 들어가기에.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이거는 뭐 올해나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뭐 그 전년이나 언제나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6년 1월 관점에서는 올해 1년 정도 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고요. 3년에서 5년 또 지금은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10년은 뭐 말할 나위 없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뷰가 바뀐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현할 금액에 대한 좀 뷰가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뭐 성장한다 안 한다 요거보다 그냥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앞으로의 미국 주도로 바꿔나가고 하는 큰 축이 있어요. 이제 AI라고 하는 어떤 테크 관점에서의 하나의 변화, 권력을 가져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기존 이제 금융권, 전통 금융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AI와 크립토는 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이 크립토 영역에서 미국의 어떤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져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법안 마련부터 해서 내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좀 단계에 있다.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아직 통과 여부 때문에 심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보이는 게 이제 법안의 세부 내용 중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를 했을 때 이자를 주냐 안 주냐, 이자를 못 주게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전통 금융이랑 전통 금융의 어떤 힘, 그 세력과 이 디지털 금융, 크립토 금융에서의 어떤 세력이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정리될지가 조금 관심이긴 하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자가 부여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어떤 요구불 예금들이 사실은 은행 이자보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기본적으로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는 것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금 대사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다 주는 미국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쏠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 구도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이 아닌 은행권 중심이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최근에 뭐 50% 룰? 51% 룰인가?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은행권이 지분을 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주장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심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전통금융,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금융과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테크 기업들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힘겨루기 되게 있는 것 같고 국내는 여기서 일단 전통금융, 은행권에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사실은 양날의 검. 그 은행권 중심으로 가면 그 안정성은 당연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혁신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힘이 빠질 수 있는 나머지 한쪽이 은행이거든요. 상업은행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업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혁신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살을 깎아먹는 거를 내가 컨트롤하는데 이게 혁신의 속도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혁신의 속도를 안 줬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또 그것도 뭐 안정성이 그래도 기존 전통금융이 안정성이 있으니까 가져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준비가 늦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부터 해서 글로벌에서 밀려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들이 있잖아요. 잠식당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 좀 포커스 맞춰져 있기는 한데 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미국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로부터 나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니까 뭔가 우리 통화 주권 문제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방어하는 관점, 지키는 관점의 기본적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키는 것도 조금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이제 전통금융권이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보면 모바일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그럴 때 아이폰이 국내로 이제 착륙을 하고 국내 유저들이 아이폰을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아이폰을 들어오는 걸 막는 전략이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도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커지지만 그 글로벌한 시장을 먹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이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갤럭시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을 또 내가지고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같이 잠식을 해나가는 전략을 펼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따라온 이제 모토로라나 다른 기업들 망한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이 한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시장의 갤럭시를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들어오게 못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커지는 전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먹기 위한 그 스마트폰 시장에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꾸 뭔가 여기서 방어하고 요 안에서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작년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한 3배 정도 시장 커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뭐 스캇 베센트 같은 분이 예측하기로도 향후 5년간 10배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 커지는 시장에 우리가 인프라로서 들어가서 커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더 고민을 하고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마 뭐 일부 우리의 또 주요 그런 테크 기업들은 그런 전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뭐 국회나 또 정부나 또 기존 뭐 전통 금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기되는 자산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 자산 자체가 달러 기반의 자산이잖아요. 이제 미 국채잖아요.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기초 자산이 무너지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 국채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전제로, 또는 미국은 미 국채를 안정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펼치는 건데, 달러 중심의 어떤 표기, 달러 중심의 기초 자산, 미 국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달러가 위험해지거나 미국이 위태로워질 때 기본적으로 이 전체 메커니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그렇게 진화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미국의 단기 국채 중심으로 보유를 하지만, 결국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 국채가 위태로울 때는 기초 자산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다른 자산들, 뭐 금이나 또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죠. 기초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들어감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달을 이제 좀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미 국채가 대부분이었지만 금이 좀 섞인다든지, 뭐 비트코인이 좀 섞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최근 몇 년간 봤던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 중에서 올해가 가장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4, 5년 정도 보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오히려 가격이 더 빠졌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긴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서사가 워낙 또 강했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 뭐 디지털 금은 이제 세계가 불확실해지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리고 미국에서의 뭐 이런 자산에 대한 비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사가 강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가장 큰 트렌드는 이더리움 이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강력하게 오는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강력해지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그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특정 자산들을 토큰화된 것을 만들어내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화된 자산, 그러니까 토큰화도 너무 중요한 영역이긴 해요. 근데 두 가지 같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커지는 환경에서 이 두 가지의 핵심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재평가,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왜 이런 이제 자산들을 담는 핵심 플랫폼이 될 거냐. 이미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에는 한 60% 이상이 이더리움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발행되는 거죠. 뭐 RWA라고 하죠. 이 토큰화된 자산의 한 또 60-70% 정도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최근에 보면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어떤 중립성, 탈중앙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소 어떤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탈중앙과 중립성을 너무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더리움이 살 길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토큰화된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길 때도 사실 뭐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하거나 국가가 하거나 다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이 중립성이 있는 이더리움에는 그런 것들이 적으니까 이더리움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본 게, 돈에 대한 중립성이 이제 비트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뭐 미국과 베네수엘라, 미국과 뭐 멕시코 관계들이 다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뭐 미 국채를 안 사고, 러시아도 더 이상 미 국채를 안 사고, 달러 기반 자산 안 사지만 금은 산단 말이에요. 금이 중립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이제 중립적 자산인 비트코인은 다 필요로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멕시코도 필요로 하고, 베네수엘라도 필요로 하고, 중국도 필요로 하고, 러시아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이 그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도 이더리움이 역할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자산들이 할 때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 위에도 뭐 네트워크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라오면 우리 결합성이라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많아서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하게 되면 그런 다른 이제 프로토콜을
마치 레고 조립을 하듯이 활용할 수 있는 결합성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가 커지니까 그걸 발행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알트코인 시장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올해 알트코인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성장할 거다. 근데 그 안에서의 개별 알트코인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도 보이지는 않고 작년 초에도 제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작년 이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좀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전망을 많이 했었고 그거는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단언을 할 수가 좀 어려운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불장을 보고 2018년에 엄청 폭락된 장을 봤어요. 경험을 막 몸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알트코인들은 아마 거의 99% 다 하락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도 75, 이더리움도 한 90% 하락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2019년도에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99%까지 망가진 알트코인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알트코인이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까? 누가 이제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 2021년도가 되니까 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디파이, 뭐 썸머, NFT 붐 되면서 또 알트코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역시나 2022년도에 또 망가지긴 했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없는데 그건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좀 메커니즘이 좀 내재돼 있다. 알트코인에는 이게 좀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과일이 좀 식고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진짜 없거든요. 또 이런 시기를 또 지나면 일부 몇몇은 단기적으로는 막 또 펌핑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뭐 대세라고 좀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약간 두 가지 관점을 잘 그냥 좀 섞어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알트코인 뭐 대세장으로 해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오른다 이런 건 좀 절대 아니다 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3부는 대표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만약 지금 당장 현금 1억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먼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거의 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크립토 자산에서는 8대2 정도 또는 많을 땐 7대3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 비중과 이더리움 비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알트는 뭐 아주 뭐 작게 좀 들고 있어서 비트와 이더 비중이 크게는 7대3 또는 8대2 정도였고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정도 비중 투자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정성 있고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투자하는 금액들은 그냥 5대5 정도는 돼도 괜찮을 만큼 2026년도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값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2026년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 시기열을 만약에 5년, 10년을 잡고 투자하는 돈이라면 그건 비트코인만큼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자산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하방이 되게 탄탄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2035년도가 10년 남았잖아요. 2035년도가 비트코인 채굴이 한 99% 완료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99%. 되게 상징적인 시기이긴 해요. 그럼 1%만 남아요. 우리가 디지털 골드러시 시기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 디지털 골드러시를 해서 비트코인이 99% 채굴이 완료되고 나머지 1%를 가지고 남은 100년 동안 채굴이 되는 형태니까 되게 중요한 상징점인데 그 2035년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35% 정도를 봐요. 저는 보수적으로 한 25% 정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요. 25, 3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니까 매년 연평균 그 정도 성장을 한 자산은 개별 주식으로는 되게 찾기 힘듭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또 특정에는 또 되게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유틸리티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포트폴리오이고 이게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좀 원론적인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가져야 돼요.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주를 가져야 되는데 이 좋은 자산이 그럼 뭐냐? 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좋은 자산은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자산. 그렇겠죠? 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장기 우상향 자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장기 우상향하냐? 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장기 우상향한 자산은 유틸리티, 사용성이 좋은 자산이 아니라 희소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산이 장기 우상향합니다. 동의하시죠? 사용성이 좋은 자산은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거예요. 달러의 유틸리티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쓸 수 있고. 근데 달러의 가치는 지난 50년간 한 90% 정도 구매력이 하락을 했잖아요. 희소성, 그러니까 압도적인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산을 이렇게 선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잡은 거죠. 빅 아이디어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자산, 다른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산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복리로 큰 금액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장기 투자는 여러분 본능과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긴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가격이 오르면 좀 팔고 싶고 단기적으로 오르면 막 떨어지면 안 좋은 뉴스들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더 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방법이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더라. 오르거나 내리거나 꾸준히 계속 산다. 근데 꾸준히 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꾸준히 살려면 이것도 본능과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떨어졌을 때 매수 버튼 누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기계적인 도움을. 그래서 적립 투자도 자동화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없고 그게 장기 투자로 이어진다. 그게 저도 이제 8년씩이나 장기 투자를 또 적립 투자를 통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자산은 쉽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판매하는 거를 좀 귀찮게 하는 스스로의 메커니즘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게 비트코인 자산에 있어서는 개인 지갑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개인 지갑에 넣어 놓으면 이걸 팔려면 거래소로 힘들게 옮겨서 거래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 팝니다. 마치 부동산, 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이 쉽게 팔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뭐 그 유동성이 적어서도 팔기 힘들지만 약간 떨어졌다고 즉흥적으로 팔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나름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거를 되게 귀찮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즉흥적으로 안 판다. 그럼 장기 보유가 되고 그럼 그게 가서 불을 늘려준다. 희소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투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특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비트코인으로 은퇴하려면 몇 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할까에 대한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네.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그 노동에 대한 수익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네. 일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길게 못할 것 같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두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저는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있고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퇴직연금 2단계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준비하신 분들은 개인연금 그래서 우리가 3층 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돈을 한번 계산을 한번 숫자로 해보면 야, 이 세 가지로는 참 부족하겠다. 절대적으로 그 산술적으로 되게 부족하거든요.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서 4층 연금 또는 이 개인연금에 이 비트코인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을 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를 한번 우리가 그 숫자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관점으로는 몇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면은 괜찮을지를 한번 두 개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은퇴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5년 뒤에 은퇴를 하게 될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우리 보통 한 65세가 기준점을 좀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50대 기준으로는 한 15년 뒤, 54 기준으로는, 45세 기준으로 20년 뒤, 한 또 60세 기준으로 5년 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노후가 되신 분들이 한 달에 쓰는 적정 생활비가 국민연금에 조사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부 기준으로 한 달 300만 원으로 돼 이게? 쓸 것도 많은데 나는 6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가 계산한 모든 요거에서 곱하기 2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 대체적으로 동의한 수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전국 다 조사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뭐 서울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높긴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297만 원을 노후를 한 30년 정도 산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 65세 은퇴하더라도 30년은 사니까 30년 동안 써야 되는 돈의 크기를 정해봐야 되는데, 근데 돈이 지금의 300만 원이 10년 뒤에 300만 원, 20년 뒤에 3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돈의 가치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책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로 우리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5년 뒤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5년 뒤에 50세 기준이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297만 원이지만 매년 인플레이션이 4%, 매년 통화 가치가 4% 정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5년 뒤에는 534만 원이 필요합니다. 5년 뒤가 아니죠. 15년 뒤에는 계산을 해보면. 근데 15년 뒤에 은퇴한다고 쳤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30년 동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보낼 때도 매년 4%씩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쭉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30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다? 36억이네요. 36억. 예, 여기 보이시나요? 체감 인플레이션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냥 뭐 정책 인플레이션 2.5%로 해보면 2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많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2%밖에 인플레이션이 안 돼. 훨씬 더 높은데. 그래서 좀 더 맞는 숫자는 이 36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맞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36억이라고 하는 돈을 과연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만 만들 수 있을까? 힘들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이걸 전략했을 때 몇 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하냐를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할 때 4% 룰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은퇴까지 모아둔 돈의 4%만큼을 매년 팔아서 쓰면 그 다음에도 4% 쓰고 그 다음에 4% 팔아 쓰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만큼은 더 추가로 팔아 써야겠네요. 하면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4%씩 팔아 써도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고, 그게 기본 전통금융에서 이제 은퇴 설계를 할 때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300만 원 정도를 써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600만 원만큼의 돈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를 팔았을 때 3,6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9억이잖아요. 9억.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 시까지 9억이라는 돈을 딱 만들어 놓으면 9억에 4%를 팔아 쓴 게 3,600만 원이니까 그렇게 4%씩 매년 팔아 써도 30년 동안 고갈이 안 된다. 이유는 4% 팔아 쓰고 나머지 96%는 계속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자산의 가치도 연평균 성장률을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 이게 나름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온 데이터예요. 근데 이 4%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과거에 주식 채권 그 6대4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주식 채권을 6대4로 투자하면 연평균 한 뭐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걸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을 가지고 은퇴를 계산할 때는 이 4% 룰보다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연평균 지난번 컨텐츠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10년간은 한 25에서 3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 예측하고 있고, 아주 길게 잡더라도 비트코인은 진짜 20에서 30% 정도 연평균 성장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는 4%가 아니라 한 8% 정도를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8%. 8%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요거는 연평균 한 15% 성장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변동성 또한 50% 넣고 그렇게 했을 때 8%를 하더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요 8% 룰을 가지고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8%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5년 정도는 연평균 25% 성장, 앞으로 15년 뒤는 연평균 15% 성장, 이 정도로 예상 성장률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성장률보다는 되게 보수적인 수치로 전망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뒤에 은퇴를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50세면은 15년 뒤 은퇴고, 여러분이 지금 55세면 10년 뒤 은퇴고, 60세면은 5년 뒤 은퇴잖아요. 그러면 요 8%를 가정했을 때 그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비트코인의 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15년 뒤는 0.21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0.21개를 15년 뒤에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매년 8%씩 팔아 쓰더라도 30년 동안 고갈이 안 된다. 생각보다 되게 적게 필요하지 않나요?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15년 뒤가 아니라 난 5년 뒤에 은퇴를 할 거야. 5년 뒤에. 그러면은 한 5년 뒤 기준으로 1.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1.33개. 난 10년 뒤. 10년은 준비해야지. 그럼 0.5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연평균 25% 정도를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수로 보더라도 이 정도 수량만 비트코인 확보하면 아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65세 기준으로 10년, 15년, 20년 남았을 때 필요한 월 생활비거든요. 요게 지금 딱 300만 원 기준으로 체감 인플레이션 4%를 했을 때 10년 뒤에는 그 420만 원이 필요하고 15년 뒤에는 매월 52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제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머릿속에는 요 숫자를 기억해. 15년 뒤에 은퇴할 거면 15년 뒤에 0.2개만 있으면 된다. 0.2개만 제대로 모아보자. 근데 내가 0.2개를 지금 더 모았으면 그 15년 뒤에 그 수량을 갖고 있을 만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 노후 자금으로 뭐 35억 필요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 플랜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정말 여러 가지 렌즈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가치 저장 수단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중요하기도 하고, 내 자산을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자산이라 중요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로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저축의 기술이고, 이 저축의 기술은 우리가 노후, 은퇴 이후에 자금을 잘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또 연금 대비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너무 단타를 통해서 거래하기보다는 이 빅 아이디어, 정말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간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강력한 큰 아이디어 하나를 잡고 그 자산을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과 뭐 특히 또 이더리움이나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제 개인 채널도 비트코인 머니 플랜이라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와주시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이 와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